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실무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건 수립 통관이거든요. 항상 관세사가 원하는 서류, 달라는 서류 가져다 주고, 그럼 이게 잘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관세 내라면 납부하고 나중에 뭐 필증이라는 거 나오고 물건 찾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개념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어야 되고 외국 사람은 외국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한국 물품, 이것을 내국 물품이라고 합니다. 내국 물품은 한국에 있어야 되고 외국 물품은 외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국 신고를 하게 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국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수출이라고 하죠. 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선 수출 신고를 하고요. 수출 신고가 문제없다라고 수리가 되면은 이 물품이 외국 물품이 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외국 물품은 외국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수입 신고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이것은 내국 물품이 됩니다. 자, 그럼 관세법에서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외국 물품은 외국에 있어야 되는데,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 수리를 통해 외국 물품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제 수입 신고 수리를 통해 내국 물품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수출 신고가 수리돼서 외국 물품이 있는데 바로 그날 바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게 아니죠. 야, 출발은 3일 후에 하는데 그럼 수출 신고가 수리돼서 외국 물품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국 물품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있냐? 자, 다음.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내국 물품이 되어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 들어오고 와서 수입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오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입 신고를 하는데 그 당시는 이미 외국 물품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세구역은요,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외국으로 보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보세구역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배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으로 떠나면 되는 거고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구역에 들어온 다음에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보세구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세구역이 어디냐? 여러분은 이미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공항, 항구, 이 지역이 다 보세구역이고요. 딱 우리한테 친숙한 보세구역 하나 있을 거리요? 면세점이요. 면세점은 정확하게 보세 판매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국으로 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물건 산 거는 우리나라에서 샀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산 것으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우리나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즉 보세 판매장에서 물건 산 건 외국 물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사용하면 우리는 이것을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반송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자, 수립 통관의 큰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일단 내국 물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수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리, 문제가 있다라면 검사를 통해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외국 물품이 됩니다. 그럼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보세구역으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지만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보세구역 반입을 생략 해줄 수 있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 적자가 되어서 출항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세구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보세구역에서 이제 반출됐다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출항이라고 표현을 좀 할 겁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출항이 되어서 이제 외국에 도착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국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일단 보세구역으로 반입이 됩니다. 외국 물품은 그 나라의 보세구역에 있어서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라거나 수상하다 싶으면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가 수리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그 나라의 내국 물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반출이라는 게 뭔 소리냐? 일단 우리나라로 외국 물품이 들어왔을 땐 보세구역으로 먼저 반입이 돼야 되고요. 항상 보세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없어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돼서 내국 물품이 됐다라고 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
이제 보세국에선 빠져나가서 결국 우리나라로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출입 통관의 큰 절차입니다. 수출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출이 어차피 나가는 거고 수출을 하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 획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충분히 장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입은 달라요. 일단 외국 물품이 들어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이 흔들흔들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수입을 했다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즉 외화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하는 사람들이요, 수출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항상 그 수입 절차에 관심을 좀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관세사한테 맡기면 관세가 이 서류 주세요, 저 서류 주세요, 요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는데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냥 뭐 수입 통관 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이 물건 들어온다고 말해줬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세 4대 요건이라고 해서, 과세가 뭡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4가지 요건, 이것을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상 신고는 수출신고, 반송신고, 수입신고가 있고, 그 중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 수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에 있어서는 과세 4대 요건이라고 해서 이 4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정을 좀 시켜야 됩니다. 먼저 이제 품목 분류 및 관세율표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HS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PC, 노트북이 우리나라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입신고할 때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입니다, PC입니다, 뭐 데스크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우리는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뭐 랩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데스크탑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그냥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물품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품목을 정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PC, 노트북 다 필요 없어요.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기계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8471.300000이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HS 코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6자리가 국제 표준, 나머지 뒤에 4자리는 우리나라가 임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하는 사람들이 관세사한테 맡기면서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HS 코드가 뭐예요? HS 코드에 따라 많은 것들이 참 달라집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코드는 6자리가 국제 표준이고 우리나라는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SK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뭐 품목 분류, 관세율표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6자리 이제 국제 표준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앞에 2자리가 있죠. 01로 시작되는 거, 02로 시작되는 거, 85로 시작되는 거, 92로 시작되는 거, 97로 시작되는 거. 우리 주민번호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번호 앞에 2자리는 뭐야? 내가 태어난 그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HS 코드에서 앞에 2자리는 그 물건의 큰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01로 시작하는 건 산동물, 02로 시작하는 건 고기가 됩니다. 그러면 01로 시작하는 것에 01, 그럼 0101은 말, 0102는 소, 0103은 돼지. 뭐 02로 시작하는 건 공이라고 했으니까 고기라고 했으니까 0202는 냉동 쇠고기, 0203은 뭐 돼지고기. 85로 시작되는 건 전자기기이고, 그럼 8517이 뭐 전화기. 자, 그러면 앞에 2자리를 류라고 하고요. 뒤에 2자리를 합쳐 4자리가 되면 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2자리를 붙이면 소호라고 해서 85는 전자기기, 17은 전화기. 그럼 8517은 전화기, 그럼 8517.11은 유선전화기, 8517.12는 무선전화기. 이런 식으로 6자리가 국제 표준이고요. 이 6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세율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품목 분류, 관세율표, 즉 HS 코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맞습니다라던가 아니면 뭐 관세가 8%라던가 아니면 FTA가 적용되면 0%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품목 분류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즉 과세의 4대 요건 첫 번째는 품목 분류입니다. 품목 분류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 세계 아주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VR입니다. 이렇게 안경처럼 써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영화를 보고 아주 인기가 많았죠. 자, 그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품목 분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은요, 야, VR은 써가지고 이렇게 3D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을 3D 영상용 안경으로 분류하면 9004.90.2000이 되거든요. 관세가 8%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세사는요, 야, 그게 무슨 3D 안경이야. 이게 쓰는 거지 사실은.
모니터잖아요. 사실 디스플레이 장치죠. 야, 그거는 그냥 영상 모니터 아니냐. 그래서 8528.59.1090으로 분류해야 된다? 똑같이 8%입니다. 그럼 세관의 입장에서는요, 요걸로 분류하나 요걸로 분류하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8%의 관세를 내야 되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이거예요. 다른 VR과 달리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건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 연결해서 게임을 전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야, 플레이스테이션 VR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다른 VR도 똑같다. 사서 뭐 하는데? 영화 보는 사람이 많을까? 게임하는 사람이 많을까? 게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야, 그러면 VR은 게임기 아니냐? 게임 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9504.50.1000으로 분류해야 된다. 게임기로 분류되면 0%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환장하는 거예요. 즉, 뭔가 신기한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세사의 선택은 뭘까요? 정확하게 이제 그 세관에, 즉 관세청에 문의를 합니다. 이런 이게 품목분류 사전 조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물품이 들어왔는데 품목분류 어디로 조회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먼저 회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관에서요, 이것은 이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니면 이제 WCO 차원에서 요 물건은 요걸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실무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게임기 맞다라고서 어제 화주는 0%로 가야 좋아하니까 저희가 0%로 신고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결정이 나면 8%, 남은 8%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쪽 이제 좀 보수적으로 8%로 분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0%가 맞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자와 함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세의 4대 요건 첫 번째는 정확한 품목 분류였고요. 두 번째는 그 물품이 확정되는 시기, 과세 물건의 확정입니다. 법에서는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수입자, 구매자가 이제 생선 4마리와 이제 꽃게 4마리, 총 8마리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자가 보내줄 때 뭐 4마리만 보내면 정이 없지. 원래 이렇게 한 마리씩 더 주잖아요. 출발 시점에는 5마리씩 실어서 보냈습니다. 오, 신난다. 근데 도착 시점에는 이 생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3마리가 죽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수입신고할 때 이제 도착해서 바로 수입신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도착하고 이제 수입신고를 할 때 되니까 이제 꽃게도 외로웠는지 3마리가 또 죽었습니다. 둘 4마리밖에 안 남은 거죠. 수입신고를 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쯤 뭐예요? 다시 이것들이 번식을 시작해가지고 다시 5마리, 10마리로 늘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이겁니다. 도대체 몇 마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2마리 아니냐 해서 총 4마리에 대해서만 이거 생선 2마리, 꽃게 2마리입니다 라고 해서 총 4마리에 대해서만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세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그래도 5마리씩 총 10마리 아니냐. 그래서 10마리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즉 물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물건이 정확히 그 수입 물품으로 확정되느냐? 무조건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선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2마리씩만 남았을 때 수입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즉 수입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그 물건이 확정됩니다. 그 전과 후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관세도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 출발할 때 그 날짜는 이제 날짜가 다 다르죠. 계약할 때 날짜는 관세가 5%여서 계약을 했는데 출발할 때쯤 되니까 관세가 10%로 올라가 있고, 도착할 때는 뭔가 FTA가 발효돼서 관세가 0%로 돼 있다가 수입신고할 때는 다시 관세가 뭔가 일이 있어서 20%로 올라갔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는 5%로 내려갔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부로 FTA가 발효되면서 세금이 딱 0%가 되는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이 확정되느냐, 즉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수입 신고하는 시점입니다. 그 전 시점, 그 이후 시점에 법이 어떤 식으로 말하던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에 2마리였죠. 그럼 4마리에 대해서 관세는 20%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품과 법령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는구나. 자, 다음. 그래, 수입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과 세율까지 다 확정이 됐다. 품목 분류도 다 내가 정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짜린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약 조건에서 이렇게 판매자가 견적을 내주는 거예요. 야, 구매자 네가 우리나라 와서 직접 픽업을 해갖고 가면은 9,000불 해주겠다. 근데 네가 픽업 안 하고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면 운송비 별도로 10,000불에 보내주겠다. 혹시 운송비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면 11,000불을 내면 우리가 운송비까지 내주겠다. 니들이 12,000불 내면 우리가 보험까지 가입해주겠다. 야, 그냥 목적지 가서
우리가 수입신고까지 다 해주고 관세까지 다 내주길 원하면 15,000불 해주겠다. 다만 이 물건은 원칙대로 포장된 상태인데 야, 포장하기도 힘드니까 구매자 네가 그냥 벌크, 그러니까 생으로 갖고 가서 알아서 포장한다라고 하면 1,000불 할인해 줄게.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XOX, FOB, CFR, CIF, DDP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알아두세요. 수출은 기본적으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은 CIF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누가 DDP로 해가지고 15,000불에 계약했다라고 해도 뭐예요? 여기는 이제 관세와 내국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걸 다 공제해서 CIF 가격이 12,000불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누구는 X웍스로 9,000불에 구매했다라고 해도 뭐예요? 가산, 별도의 운송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다 이런 가산을 해가지고 결국 누가 어떤 조건으로 수입을 하던 결국 신고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는 그래 CIF 12,000불로 샀는데 누구는 정말 12,000불 주고 사고 누구는 벌크 상대로 즉 구매자가 직접 포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0불 할인 받아서 11,000불에 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이런 거는 대표적인 가산 요소라고 해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이제 용기나 포장 비용은 당연히 가산을 해서 누구나 다 12,000불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당사자의 거래 조건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가치 즉 누가 거래했어도 누가 구매를 했어도 결국 같은 가격의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같은 가격의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를 납부해야 공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관세평가라고 하여서 과세 가격을 즉 세금이 부과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관세평가는 워낙 그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송장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송장 가격에서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문 관세사한테 이제 맡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수입 화주겠죠. 그 물건의 화주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관세법 19조에서는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 화주가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2020년 개정 내용 하나만 볼게요.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몇 이제 구매 대행업자가 이 물건은 10만 원이고요. 그 신고하면 세금이 2만 원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관세 2만 원까지 받아서 이제 구매자한테 12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관세는 안 내고 홀라당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원래 2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뭐 10,000원만 납부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 대행 업자를 통해 구매하면서 그 관세 신고까지 대행을 시키고 관세까지 구매 대행 업자한테 주면은 구매 대행 업자가 이 관세를 과연 관세청에 제대로 납부를 하느냐라고 하면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 경우에 있어서 추징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항상 화주한테 들어옵니다. 구매 대행 업자를 통해 구매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이 화물의 주인은 너니까 그리고 세금 안 냈으니까 빨리 세금 내라라고 하면 화주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낸 게 아니라 줬어요. 아니 그때 세금 2만 원이라고 해서 그거 납부하라고 구매대행 업자한테 줬는데 하지만 관세청 세관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알 게 뭐냐. 관세법에서는 분명히 수입화주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했다. 일단 내주고 네가 구매대행 업자한테 뭐 돌려받던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입화주가 억울하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쭉 읽어보시면 뭐 결국 쭉쭉쭉쭉 보면 그냥 구매대행업자가 다음 모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 화주, 즉 화주와 구매대행업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그래? 구매대행업자한테 낸 거 맞아? 그럼 우리가 구매대행업자한테 관세를 받아야겠네 라고 해서 이제 구매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의 과세 4대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입항전 신고는 뭐예요? 출발하고 그럼 수입신고, 뭐 신고 시기까지 결정이다. 그럼 수입신고하는데 과연 필요한 건 무엇인데?